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FSD에 대한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유명 유튜버들의 리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 국산 자동차가 혹시 S전자의 위치에 갈 수는 없을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자, 일단 모트라인에서도 FSD에 대한 긴 영상, 12시간 가까운 라이브 영상을 올렸고, 그 다음 그 라이브 영상에 대한 후기를 다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놀란 점은 맞은편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과의 눈치 싸움 하면서 천천히 전진하는데, 그 짧은 구간에서 뭐 악셀 브레이크 할 때 회생 제동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면 오히려 굉장히 좀 차가 울컥울컥하겠죠. 근데 그 짧은 순간의 많은 반복에서도 악셀과 브레이크가 굉장히 부드럽다. 이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요 뒤에 영상이었던 그 이섭 님과 그다음 안호준, 그 두 명의 유튜버가 이제 같이 강릉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테슬라의 그 인간이 운전하던 차의 악셀과 브레이크, 그리고 그 악셀을 뗄 때 회생 제동의 개입,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인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듯이 매끄럽게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눈치 싸움이 인간 자동차와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 맞은편 신호 차량을 보고 인식해서 대응을 하더라. 멀리서부터 신호를 보는 게 아닐까 유추. 그다음 코엑스 주차장을 잘 들어간다. 초음파 센스가 없는데 코엑스 주차장을 답답하지 않게 가더라. 악셀 브레이크가 오파와는 넘사벽으로 다르다. 브레이크가 수행 기사들이 하는 특성. 매우 부드럽게 멈추고 매우 부드럽게 출발한다. 네, 그래서 사실 악셀 브레이크가 거의 완벽하고, 그 다음 핸들링도 매우 부드럽다. 마치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면 우리가 그 곡률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핸들을 돌리지만, 뭐 초보 운전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곡률을 바로바로 반응해서 할 때 있잖아요. 그때의 그 불안감. 근데 거의 완벽하게 그 곡선에 맞아서 돌아가는 그 핸들링도 굉장히 뛰어나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을 인식해서 주행한다. 신호가 매우 높이 있으면 놓칠 때도 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을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막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더라. 혹시 운전자의 특성을 인식하는 건 아닌가? 자, 파급력은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 충격적이다. 능력은 이제 시작인데 대단하다. 차량 대수는 현재 1000대 수준이지만 S와 X를 사는 사람이 굉장할 것이다. 1년 뒤가 더 기대된다. 더 대단할 것이다. 테슬라의 발전은 이미 경험했다. FSD도 한국에서 1년 뒤에 정말 무서울 것이다. 지금 시작의 실력이 놀랐다. 요크 핸들을 이해했다. 손을 올리고 가기 좋고, 그 다음 핸들 위에 살짝 핸드폰 같은 걸 두면서 눈치를 살짝 봐도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 확실하게 핸들을 죄송합니다. 스티어링 휠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좀 거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핸들의 위쪽이 잘려 있는 게 없는 게 확실하게 이 자율주행 반자율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편하다. 네. 그다음 살짝 봐도 뭔가를 제한하지 않는 실내 카메라 감독이 매우 까다로운 건 아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썸님과 그 안호준님이 그 강릉을 가요. 그 강릉을 왜 갔냐면 BMW XM 시승. 근데 그 시승을 하러 가면서 이제 그 얘기가 가장 와닿죠. 마치 우리가 지금 이걸 경험하면서 음을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강릉에서 BMW의 그 XM 차량을 시승하러 가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게 가장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강릉까지 가는데 휴게소로 빠지는 거기에서 한번 개입한 것을 제외하면 고속도로 내릴 때까지 출발부터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거의 완벽하죠. 네, 잠깐의 그 간이 휴게소에서 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할 때도 그냥 똑같이 버튼 시작만 누르면 자기가 뒤로 빼서 출발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호텔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기가 주차장을 찾지 못하고 1층에 세웠고, 그 뒤에 이제 주차장 들어가면서 다시 주차를 눌렀는데 거기에서는 좀 버벅이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갔다라는 걸 안호준님과 이썸님도 확실하게 비슷한 반응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후기들은.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레이서 출신의,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레이서 출신의 그 국산 자동차를 굉장히 핥아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기괴합니다.
아니 이게 FSD가 이걸 목적지로 설정하고 가는 그걸 봐야 되는데 정작 가는 내비를 꺼버리면서 지 혼자 간다고 지 혼자 한참 간다면서 이거 지금 이상하다고 막 오바 떠는 그걸 보면서 야 얘는 야 이 정도면 국내에서 평생 먹고 살겠다. 얘는 진짜 국산차를 이 정도로 빨아줄 정도로 테슬라를 이렇게 억가를 할 정도면 얘는 진짜 잘 먹고 잘 살겠다. 거의 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거의 1등 간신배 수준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누군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야, 저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 본인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아니 자동차를 일반인들보다 좀 더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긴 한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자 지금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라고 불렀던 건 사실 자동차가 아니구나. 그건 이제 수동차고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와 수동차로 나뉘어진다라는 이 개념이 뇌에 다 박혀버린 거죠. 자 이걸 많은 유튜버들이 다 얘기를 해요. 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 척하고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바 뜨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자동차 유튜버랍시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국산차에 빌붙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의 S전자 같이 국내 자동차 회사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회사를 적었다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건 아이폰과 그 회사의 경쟁 과정에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아이폰과 경쟁해서 비슷한 수준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결국은 소비자들은 빠른 걸 원했고 그 빠름에서 그 기업은 누구보다 반발은 빨랐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폰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에도 다른 뭐 핸드폰을 만들던 기업들이 있었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시기상으로는 아이폰과 경쟁하면서 그 국내 그 S전자보다 더 잘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S전자가 결국은 승자가 됐을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자, 보십시오. 많은 부품을 공급하면 저는 거기에서 불법적인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많은 부품을 공급하면 그 부품을 가지고 지금 아이폰이 다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를 읽을 수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다음 소비자들의 뭐 큰 흐름이 갈 건지. 결국 소비자들은 모두 아이폰을 보고 그 아이폰이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사는데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거나 아이폰과 비슷한 형태까지 간 걸 구입한단 말이야. 결국 거기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아이폰이 가는 걸 읽을 수 있었던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발 앞서서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의 회사들보다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선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했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보통 1년, 2년 이상 쓰기 때문에 결국 한 번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 한 6개월, 7개월 뒤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기능이 나오더라도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늦게 나오는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 한계에서 LG는 접어버렸고 S전자가 완벽하게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냐. 자기들이 팔면서도 그 아이폰에 굉장히 많은 부품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빠른 흐름을 탈 수 있었다. 자, 라는 겁니다. 결국 이 S회사도 몰빵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들이 자기가 OS까지 하면서 한때 자기들의 OS가 500만 대까지 팔았습니다. 굉장하죠. 그럼에도 사실상 2016년이 되면 모든 뭐 자체 OS나 다른 것들, 호환 OS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 그냥 정리를 하고 나머지 그 OS 하나 있던 건 가전제품용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죠. 자, 결국은 이 핵심이 이걸 국내의 자동차 회사가 하려면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핵심 부품들을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위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아니죠. 물론 일부 부품은 공급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위치는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테슬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중국이에요.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중국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까? 자, 이들은 거의 시간차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어딜 가고 어떻게 가고 어떤 부품들을 변형하고 어떤 부품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뭐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그러면 그건 중국에 따라가고 있던 전기차들도 다 아는 거야. 근데 그 지구의 어떤 글로벌의 기성 자동차 회사보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가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반발 더 아는 거죠.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 이게 중국의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이 알고 있고, 그 부품 공급 업체들에서 사실상 중국은 이제 기업들이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합니다. 자, 이건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전혀 달라요.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저 회사에서 자동차가 나오면 그걸 가져와서 다 분해해서 뜯어보고 하나씩 분석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최소 몇 년 이상 난단 말이야. 근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다르죠. 얘들이 지금 다음에 내놓을 차가 뭔지를 예상할 수 있어.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S전자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그 테슬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S전자처럼 공급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국산 자동차는 그게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아이폰의 진영에 맞서서 S전자의 폰이 확실하게 대세로 자기들의 도전하던 자체 OS나 다른 호환 OS, 신비안이나 뭐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 몰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안드로이드죠. 자,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에서는 걱정 없이 하드웨어만 반발 빠르게 최대한 빨리 아이폰을 추격하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오야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FSD가 나왔고 FSD와 대적하는, 그러면 다른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애플 카플레이어가 됐던, 아마 안드로이드 뭐 오토가 됐던, 걔들이 자율주행까지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고 FSD와 경쟁할 정도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건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FSD와 비슷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자기들이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자, 테슬라의 FSD를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테슬라를 사지 뭐하러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받는 그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결국 테슬라를 가장 빠르게 반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중국의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더라도 문제가 그거예요. 그걸 팔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자, 미국, 중국 기술이니까 차를 못 팔게 되죠. 그 다음 중국에서 샤오퐁 기술을 가져오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중국 소비자면, 국민이면 샤오퐁 차를 사겠어요? 샤오퐁의 자율주행 기술을 단 외국 차를 사겠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면 당연히 샤오퐁의 차를 사겠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도 안 팔리고 미국 시장에는 못 팔고 그 외의 시장에도 중국 자동차들이 다 진출해 있어요. 결국 중국 자동차의 기술을 가져와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결국은 자기들이 뚫어야 되는데 그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의 구조로는. 자, 일단 첫 번째는 S전자처럼 아이폰과 경쟁해서 독보적인 안드로이드 진영의 오야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자기들이 뚫고 가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극받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려면 50대 이상 임원진을 다 날려야 돼요. 지금 50대 이상 직원이 아니고 임원진을 다 날려야 돼요. 40대에서 30대까지 이들을 바탕으로 임원진을 다 갈아치우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들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미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기업의 임원들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 노하우가 담긴 그걸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다른 쪽으로 갈까요? 그럴 거면 아예 그 임원이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국산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은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두뇌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테슬라 최근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약 300기가를 썼대요. 자, 300기가를 1년 만에 썼을까요? 300기가를 고작 한 달 만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자, 차 한 대에 지금 국내 차가 얼마나, 올해만 지금 4만 대 전후로 팔렸는데 5만 대를 넘겠죠, 잘하면. 근데 그 테슬라 차 한 대가 무려 한 달에 300기가 가까운 데이터를 썼다는 거예요. 그 테슬라의 그 카메라 화면은 솔직히 거의 뭐 360p 수준의 정말 저화질입니다. 근데 그 저화질 카메라 8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의 4K 수준과 비슷하죠. 그걸 다 합치면. 그 4K에 3시간 분량이에요. 300기가 정도면. 그래서 지금 차 한 대당 4K에 3시간 분량 정도의 데이터를 테슬라는 어디론가 보내요. 한 대에 300기가면 도대체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의 양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테슬라가 우주에서 자기들이 그 위성으로 뭔가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많은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회사일 겁니다. 차 한 대에 한 달에 300기가면 도대체 한국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한 달에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에 모아놓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린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무섭죠. 구글도 어마어마하지만 저 유튜브에 매일 쏟아지는 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것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누적되는 그건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그것도 무섭고 테슬라를 봐도 무섭죠.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 국산 자동차에 없죠?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가 달린 차량 없죠? 그걸 전송하는 어떤 시스템 없죠? 그걸 모아둔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그 구조 없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놀라운데 그걸 보관하고 뭔가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그 데이터를 뭔가 정리하고 학습하고 다시 배포하는 그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테슬라는 놀라운 게 사고가 나면 내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면 뭐 좀 다른 데이터, 간략화된 데이터지만 거의 차량 운행 상태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죠. 자, 그런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가 1년에 100만 대를 넘게 팔아요. 그 100만 대가 넘는 차의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데이터만 하더라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껍데기에 굴러가는 자동차만 보고 아유 이거 아직 국산차보다 허접해, 뭐 독삼다보다 뭐 부족해, 뭐 그딴 개소리를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뭐 테슬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FSD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정도인데 접어둡시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자동차가 이제 붕괴하고 나면 그때야 깨닫겠죠. 자,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 원가 절감을 집요하게 하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플라스틱 하나, 핀 하나 줄이고 뭐 버튼 하나 뭔가 줄이고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서 돈을 벌어 제끼는 게 자랑인 한국 자동차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카메라, 그걸 다룰 칩셋,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송받고 그걸 보관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뭔가를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다 투자고 어마어마한, 이게 뭐 1, 2조 단위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단순 생각해도 수십조고 테슬라도 이미 수십조 이상을 투자했고 그래도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조고, 자,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돼요. 수십조 이상의.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봅니다. 왜? 전통적인 임원진이 기업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그게 없으면 차가 안 팔려? 야, 그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처리하고 학습해서 FSD와 견주는 그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지금 탑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가 안 팔려? 지금 차 팔리잖아. 야, 우리는 도요타 따라해서 하이브리드만 좀 잘해도 잘 팔린단 말이야. 우위에 설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왜 수십조의 돈을 때려 부어서 그걸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 밑에 30대, 20대, 40대의 젊은 테슬라를 이해하고 있는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빨리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S전자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은 그냥 박살나는 거야. 묵사발이 되는 거야. 무슨 야, 니들은 브레이크나 만들어 야, 이거나 디자인이나 해.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안 될까요? 임원진 입장에서는 꼴까운 거야. 꼴배기도 싫은 거야.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기가 올라오면 묵사발이 되는 거야. 야, 니들이 이게 원가 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돈을 아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쓸모도 없는 그 카메라를 단다고, 그걸 8개나 단다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셋 그 비싼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야, 우리 2톱스 3톱스만 해도 기술 다 쓸 수 있는데 반자율 주행 기능
몇백만 원 붙여서 팔 수 있는데 그 100톱수 넘는 그런 것들을 탑재한다고? 야, 너 미쳤냐? 너 미쳤냐고 얘기하면, 임원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쳐? 못한다니까. 못해요. 왜 테슬라가 가능하고 왜 중국의 기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알거든. 그게 압도할 때 그게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걸 알아. 소프트웨어를 건드려 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담궈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우위에 올라섰을 때 돌아오는 것이 하드웨어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 하드웨어는 누구든지 빨리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소프트웨어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는 그걸 알고 중국 자동차 기업들도 그걸 알아. 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기업의 오너거든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테슬라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뭐예요? 오너는 물려받은 사람이야. 그냥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보니까 나한테 자동차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있네? 개꿀. 이거예요, 그냥. 진짜 좀 죄송하지만 그냥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그 오너를 만날 수 있는 임원진은 뭐예요? 전통적인 자동차를 일본 거 가져와서 뺏기고 BMW, 아우디, 벤츠 뺏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 밑바닥에 있던 기업들을 그렇게 뺏기면서 악착같이 뜯어보면서 손에 기름때 묻히고 차 분석해서 가지고 기술 하나씩 따라잡고 드디어 지금 세계의 최상위에까지 올라온 임원진들이에요. 그 임원진들이 자기의 가오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 우리가 늙었지 미안해 그래 이제 소프트웨어 세상인데 바꿔야지 투자해야지 미안해 그러겠습니까?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결국은 뭐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 완벽해요. 근데 오히려 그 완벽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성공 방정식이 바로 테슬라의 방식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박을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연구조직 만들고 거기에서 돈 던져주면서 이 기술 가능하지? 요거 가능하지? 우리 다음 차 언제 내야 돼? 가능하지?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너 형 믿고 따라오라고 했지. 야 뭐야 이거 지금 왜 안 돼? 라고 하니까 뭐가 있겠죠.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좀 던져주면 기술 나오는지 알고. 슬프죠? 안 됩니다. 자, 이건 출처가 카스쿱인데 이제 벤츠 S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그 페이스리프트에 140년의 혁신, 혁명, 기술 발전 같은 뭔가 대단한 의미를 달아놨죠. 우리는 대단하다. 근데 저런 혁명이나 혁신이나 저런 것들은 소비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벤츠 S클래스는 사실 전혀 혁명스럽지가 않죠. 혁신스럽지가 않죠. 왜? 아직도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99%를 운전자가 해야 돼요. 물론 S클래스는 기사가 하겠죠. 오너가 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 차예요. 근데 이제 진짜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900만 원만 내면 차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사람이 손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자동으로 달리는 차가 실현이 됐어요. 그걸 900만 원에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혁명이죠. 그럴수록 저런 자동차 회사들이 우린 혁명이에요. 엄청나요. 혁신이에요. 대단해요. 기술 발전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창조적인 기업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주장을 할 거예요. 혁명 호소인, 혁신 호소인이 되는 거죠. 저런 건 가오 빠지는 행동이에요. 그건 소비자가 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가 대단한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분이 또 폄하하면서 그럽니다. 미국에서 FSD 사용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900만 원이에요. 미국에서는 1100만 원이 넘어요. 단순 환율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소프트웨어로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그 기능을 자동차 자기 브랜드의 구매자의 10%에 팔았으면 그게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10%만 팔았으면 왜? 나머지 90%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금 구독제로
그러면 공짜로 한 달 쓰게 해줄게요. 써보세요. 라고 지금 막 풀잖아. 계속 꼬시고 있잖아.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또 2% 사고 5% 사고 한 명에 1,000만 원씩 하면 100명만 하면 얼마예요? 1,000명만 들어와도 얼마예요? 근데 그 1,000명에게 팔아서 뭐 수백억 수천억 FSD 이용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돈이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딸깍 눌러서 업데이트 끝.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예? 이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럼 뭐가 대단한데요? 그 쓰레기 같은 뭐 고속도로에서 뭐 80, 90, 100 그 정도로밖에 달리지 못하는 걸 740만 원 넘게 받는 옵션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현 못한 그게 대단한 기업이에요? 정신 좀 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 감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안 보면 세상이 다 멈춰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상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폭탄이 떨어졌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하죠. 왜? 그 정도로 충격적인 거예요.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살아남는다는 의미예요. 왜?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은 SX지만 이제 3, Y 미국산이 들어오고 거기에 FSD가 가능해지고 5만 대 제한도 풀렸어요. 미국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차피 FSD 살 건데 그러면 여기 900만 원 돈 산다라고 하면 그거 보조금 플러스해서 수입하는 한국까지 가져오는 가격 관세 빠지는 것까지 해서 하면 얼마든지 얘들 한 FSD 붙여서 5,500, 6천만 원에 팔아치울 수 있거든요. 한국에. 그러면 6천만 원에 BMW, 아우디, 벤츠의 엔트리 중형 살래? 모델 Y, 모델 3 스탠다드 살래? 라고 하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85%, 90%가 테슬라 살 거예요. FSD가 사용하는. 두고 보시라니까요. 거짓말 같대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미국인들은 열광이 절한데? 아니죠. 열광이 적다기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미국에서는 살아가는 게 사실 크게 문제가 없죠. 왜? 미국 사람들에게 운전은 사실상 거의 뭐 일상과 같아요. 우리와는 좀 달라져. 결이 다르죠.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자동차는 너무 필수가 되고 부모가 태워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 다니는 생활이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웬만한큼 시작이 되는. 네. 그리고 살면서 그냥 자동차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그냥 필수 삶이었는데 굳이 이걸 내가 운전하거나 운전하지 않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다르죠.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남의 시선도 있고 그다음 뭐 어떤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 그게 약간 사치의 성격으로 혹은 내 성공을 증명하는 것도 있고 자랑하는 의미도 있고 뭐 사촌들, 가족들, 친인척들이 모이면 아 요번에 얘가 무슨 차를 타고 왔네 라고 얘기하면서 아우 진급했네, 아우 성공했네 라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한국에서 자동차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많죠. 그 의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는 기술이 테슬라에 탑재됐다는 거예요. 즉 테슬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다른 자동차에 없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기술이 탑재됐으니까. 자, 그건 차가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 테슬라 차량 저거는 목적지까지 손 한 번 안 쓰고 발 한 번 안 하고 자기가 자동으로 가는 차지. 와 대단하다 부럽다 저런 차를 가지고 있네. 우리 집도 저런 차 있었으면 와 백화점도 뭐 편하게 갔다 오고 저기 지방에 어디 여행도 편하게 갔다 오고 대전에 성심당 빵 사 먹으러도 그냥 편하게 차에서 대화 나누면서 갔다 올 수 있을 건데 내 삶에서 정말 행복할 건데 라는 부러움을 가진다니까. 우리는 남이 가진 거 못 가지면 더 배알 꼴려 미치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게 저런 테슬라 FSD 같은 엄청난 기술 그걸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폰 초기에 아이폰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냈던 것처럼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도 한참 동안 스마트폰 그거 왜 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랬겠죠. 대부분은 피처폰을 가지고 야 이것도 야 전화되고 문자되고 되는데 왜 저래 아유 호들갑이다 인간들 라고 했지만 몇 년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말할 거 없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다 바뀌었죠. 초기에는 뜨뜻미지근했지만 아이폰 3GS가 나오면서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비 오는 날인데 아이폰 3GS 그거 받으러 그 친구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받고 켜서 사용을 하면서 와, 이게 왜 지도가 지금 바로 보이지? 너무 압도적인 터치감, 사용하는 그 기능들이 다 마치 작은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닭살이 돋으면서 그 느꼈던 그 뒤로 한 번도 이제 피처폰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왜? 줘도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테슬라 FSD는 아이폰과 거의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때의 충격과 비슷하다고요. 아이폰 3GS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던 그 시점. 그리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 피처폰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때 어떤 폰들이 있었죠? 뭐 LG의 프라다 폰, LG의 뭐 어떤 폰들도 많았고, 삼성의 뭐 애니콜의 어떤 폰들도 많았고, 옴니아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었죠. 뭐 여튼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걸 안 사죠. 물론 정말 운이 좋게도 빠르게 따라해서 이제 안착한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긴 하지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살 이유가 없었죠. 지금 그 아이폰보다 더 큰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일반적인 자동차, 내가 운전해야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러 사겠어요, 테슬라를. 아니 이거 팔면 손해보고 어차피 내 것도 굴러가는데 운전되는데. 근데 다음에 바꿀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차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운전을 할까요? 자동으로 달리는 그 차를 5천만 원, 6천만 원에 살까요? 생각 안 해봐도 이건 뭐 분명하죠. 결국은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남은 시간은 한 2년입니다. 1년 반에서 2년 내로 뭔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자동으로 달리는 기능을 내놓지 못하면 사실상 소비자는 테슬라를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테슬라가 그걸 다 공급할 수 있냐? 공급 못하면 더 좋죠. 왜? 테슬라는 거의 뭐 롤렉스의 가장 비싼 시계, 아니면 명품 시계, 아니면 뭐 에르메스, 그런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하고 그 수요로 인해서 더더욱 무슨 피가 붙고 타는 사람들은 어깨가 우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안 봐도 눈에 뻔해요. 그래서 슬프지만 국산차에게 시간은 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국산차는 절대로 S전자처럼 안드로이드 지용에 통일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댓글에도 많이 반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젠 반박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중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기승전 중국. 그 어떤 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나타나면 대가리를 그냥 땅바닥에 모래사장에 쳐박는, 내가 안 보면 잡아먹히더라도 좀 슬픔은 없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안 보는 거야. 그냥 안 보면 없는 거야. 테슬라가 FSD 안 보면 없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테슬라 주식 투자하니까 저 인간들 에휴, 저 테슬라 어떻게든 빨아주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테슬라의 그 국내 투자 금액이 수십조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 정도의 사람만 4848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22%의 수익만 하더라도 아마 국산 자동차 회사의 1년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낼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고 테슬라 사팔하면서 내는 세금이 자동차 회사만큼 세금을 낸다니까? 꼬우면 니들도 세금을 내든지 그만큼. 응? 감사합니다.